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지TV의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이때까지 첫 방송 이후로, 지금 해방 후 소련 정보기관의 북한 유입으로 정해서, 우리 소련군이 해방 후 북한 지역에 반공, 반소 세력 탄압 목적으로 경무사령부를 설치하는 과정, 또 88 정찰여단 출신들이 경무사령부에 투입되는 경로,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전체적인 대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몰락한 후 새롭게 발굴된 역사적 사실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는 것이 구독자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0일부터 방송을 진행하고 한 두 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그 냉전시대 남북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의 정업 발언에서 찾는 게 많았습니다. 주류를 이뤘습니다. 네, 정업 발언.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뭐냐면은, 이승만이 제1차 미소공동회의나 결의되자 남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전북 정읍에 가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의 단정 수립 때문에 우리가 분단됐다. 그래갖고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자료를 보니까 해방되고 한 달 있다가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군한테 비밀리 내린 지령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45년 9월 20일 날 지령이 내려갔는데, 그걸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1993년 2월 26일 날 발굴해서 전문을 번역해서 보도를 했어요. 거기 보면 스탈린은 해방되고 한 달 뒤에 벌써 북한에 소련 위생 정권을 세워라. 그게 이제 이승만한테 책임을 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이번 쭉 주제 방송을 하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일성이 해방될 때까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조작된 기다. 조작됐다. 김일성은 1940년 말에 소련령으로 넘어가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88 정찰 여단에서 교육만 받고 있었다. 교육만 받고 있었다고? 그때 절대 전투를 한 경력이 없다. 그거는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오자마자 평양, 소련군 25군 정치장교 레베데프를 찾아가서 우리도 만주 빨치산도 항일 전투에 참가한 걸로 좀 만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니까 레베데프가 그 무슨 사실이냐. 역사에 대한 조작은 있을 수 없다. 당신들은 총 한 방울 쏘지 않았다. 오로지 소 25군하고 태평양 함대. 이게 해방전쟁의 주역이다. 이건 이제 중앙일보 김국효 기자가 직접 레베데프를 인터뷰를 통해서 채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88 정찰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KGB 출신 간부 수다플라토프가 특수임무 강화여단이 거기 이제 KGB 전신 NKVD 산하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독소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그 중에 하나여다. 그 주장에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탈린이 해방 후에 박은정과 김일성이 북한 지도자로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KGB 쪽에서
박은영을 강력 추천하니까 예. 1946년 7월 달에 예. 모스크바로 예. 김일성하고 박은영을 비밀리 불러가지고 면접을 한 다음에 예. 김일성을 최종 북한 지도자로 낙점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소개드렸다시피 예. 소련 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 그리고 극동 소련군 최고 사령관 부관 예. 코바렌코, 예. 그리고 KGB 요원 샤브신의 부인 쿨리코와, 이런 사람들이 정을 남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 한반도에 진출한 최초의 KGB 누구냐? 예. 그거는 이제 샤브신이라는. 샤브신. 예.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보면 예. 2등 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샤브신도 예. KGB 평양지부 지부장은 바사사노프고 예. 샤브신은 서울에 있다가 거기 가서 부지부장을 했는데 예. 그리고 역사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KGB 요원들이 돌아서 예. 공산화 작업을 하면서 예. 한반도가 공산화됐는데 쉽게 말해서 부부 KGB 요원이죠. 그죠. 부부 공작조죠. 네. 그 와이퍼도 네. KGB 요원이고. 네. 그 이 양반들이 1939년도 네. 서울의 소련 총영사관이 개설될 때 네. 부총영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샤브신 놀아가지고 네.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네. 박은영을 만나서 해방되자마자 네. 저 모스크바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박은영한테 전달하고 네. 그리고 박은영의 활동상을 모스크바로 보고하는 네. 메신저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 네.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예. 김일성이 88 정찰여단에서 교육받을 때, 예. 김일성은 극동 소련군 정찰부대장 소르킨, 예. 그 소르킨의 협조자였다. 소르킨. 예. 네. 그 영어로 에이전트로 이렇게 되는데, 에이전트의 협조자, 끈앞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죠. 네네. 이 사실은 KGB 출신 고르디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르디에프스키. 예.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92년도에 남긴 그 책자에 그 정언을 남겼는데 이 고르디에프스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우리 서방진영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르디에프스키가 전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스탈린 시대 대숙청이 1937년에 있을 적에 이 고르디에프스키의 아버지는 그때도 NKVD의 그 내무인민위원회 요원이었어요. 임무위원회. 네. 그래서 그 이제 대숙청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 아들인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도 1963년도에 KGB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원이 됐는데 이 고르디에프스키가 1966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고르디에프스키가 자유세계를 처음 본 거죠. 그 이제 소련의 그 스탈린 체제 뭐 보다가 그 독재 체제만 보다가 그 자유세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 당시 체코 프라하 사태가 그 체코 그 프라하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련군이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엄청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영국 비밀정보부 그 약칭으로 MI6라고 그러죠. MI6. 네. 그리고 이제 SIS, 그 Secret Intelligence Service. 그 이제 영국 비밀정보부인데 여기서 이 고르디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이념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 고르디에프스키를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섭을 해가지고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해서 1974년부터 MI6는 고르디에프스키로부터 KGB 내부의 비밀 문건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중에 KGB에 포착이 돼가지고 고르디에프스키가 어려운 입장에 빠지니까 그걸 MI6에서 빼내는 또 공작을 해가지고 1985년 7월 달에 그 고르디에프스키에서는
아침에 조깅하는 척 하면서 예. 핀란드 헬싱키 예.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나와서 예.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 많은 정보를 아주 큰 역할을 했네, 그죠? 네. 그 고르디에프스키가 쓴 책에 네. 그 KGB 네. 그 그나프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이때까지 그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수차례 했던 걸 지금 막 정리를 해보니 또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해방 후 소련 정보기관의 북한 유입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주제를 바꿔서 우리 김문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연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